2024년 11월 15일 오전 10시 47분 강릉 공군기지 방공관제소를 가득 채운 귀를 찢는 경보음이 평화로운 아침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가로 5m 세로 3m에 달하는 거대한 레이더 스크린 한가운데에서 붉은색 경고 표시가 번쩍이기 시작했고 미확인 항적 감지라는 문구가 화면 상단에 깜빡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관제소 안의 모든 요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봤고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들이 일제히 멈췄으며 방금 전까지 평범한 일상 업무를 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깨끗한 화면, 텅 빈 하늘, 아무런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보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붉은 경고등은 멈추지 않고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소령은 작업대를 박차고 일어나 메인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36세의 그녀는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15년이라는 세월을 오로지 방공관제 업무에만 바쳐온 베테랑이었고 레이더 화면을 읽는 것은 그녀에게 모국어를 읽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이 화면을 들여다봤고 민간 항공기부터 군용기까지 온갖 종류의 항적을 분석해왔으며 심지어 큰 새들이 만드는 미세한 신호까지도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녀가 15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경보는 울리는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면 오직 한 가지만을 의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진은 마우스를 잡고 경보가 울리는 해당 구역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되면서 대한해협 중심부가 상세하게 나타났고 부산 상공 50km 지점을 중심으로 한 영역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초쯤 지났을 때 그녀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희미하게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전투기 신호 세기의 50분의 1도 되지 않는 극도로 미약한 신호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으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이수진은 즉시 그 신호의 특성을 분석 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신호 패턴과 주파수 특성, 도플러 이동 수치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수천 개의 항공기 신호 패턴과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이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갔으며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의 결과가 떴습니다. 제20 웨이룽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운용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 반사 면적 0.01제곱미터 동아시아 하늘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한가운데에 그것도 대한해협 상공에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영공 침범을 넘어선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더구나 제20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중국 공군은 자신들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당당하게 침투해온 것이었고 한국의 방공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으며 대한해협이 제공권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모든 시나리오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으며 어떤 것도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손가락이 미끄러져 다이얼을 잘못 눌렀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긴장한 탓에 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작전실과 연결이 되었고 수화기 너머로 당직 참모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공관제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수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긴급함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대한해협 상공의 중국 제20 스텔스 전투기로 추정되는 미확인 항공기가 호착되었습니다. 즉시 최 대령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참모가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초가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다시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 희미한 신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깜빡이면서도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부산을 향해 꾸준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마하 0.9, 시속 1100km 정도였습니다. 현재 침노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3분 안에 우리 영공 깊숙이 침투할 것이었고 5분 후면 부산 상공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 초가 귀중했고 매 순간이 중요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적은 우리 영토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전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복도를 뛰어와 관제소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45세의 기지 사령관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한 베테랑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평소와는 다르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턱 근육은 단단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가 간결하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메인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대한해협 중심부 정확한 위치는 부산 북동쪽 50km 지점이며 현재 남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최원석 대령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희미한 점 하나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작고 불안정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신호였지만 그 작은 점이 의미하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중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였고 단순한 침범이 아니라 계획된 도발이었으며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전략적 압박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22 맞습니까? 최원석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신호 패턴이 제20의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비행 속도와 고도도 일치하며 레이더 반사 면적도 정확히 0.01제곱미터입니다. 게다가 백령도 레이더, 오산 레이더, 군산 레이더가 모두 동시에 같은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에 시스템 오류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최원석 대령의 턱 근육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20년 군 생활 동안 북한 공군기와의 대치, 러시아 폭격기의 식별구역 진입, 일본 자위대기와의 긴장 상황 등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해협에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도발이었고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으며 차원이 다른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위치와 이동 방향, 그리고 예상 침노는? 그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화면의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내렸습니다. 부산 북동쪽 50km, 고도 1만 미터, 속도 마하 0.9로 남서 방향 이동 중이며 현재 속도와 방향을 유지한다면 2분 30초 후 KADIZ 깊숙이 침투하고 5분 후면 부산 상공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그 희미한 신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표적 신호 완전 소실입니다.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미하게 남아 깜빡이던 그 작은 점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졌고 화면은 다시 깨끗해졌으며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관제소 안의 모든 요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고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으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흘렀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급하게 명령했습니다. 즉시 시스템 전체 점검, 레이더 오작동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이수진은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며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각종 시스템 상태가 차례로 나타났고 모든 수치들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으며 어떤 오류 메시지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로입니다. 대령님, 전 레이더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백령도 레이더와 오산 레이더, 군산 레이더 모두 같은 시각의 신호 소실을 동시에 보고했기 때문에 오작동이 아닙니다. 이수진이 단호하게 보고했습니다. 최원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로 사라진 겁니까? 증발한 겁니까? 이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스텔스 전투기는 비행 자세와 레이더 조사 각도에 따라 레이더 반사율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면이나 후면을 우리 레이더 쪽으로 향하면 반사 면적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서 탐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그 전투기는 아마도 우리 레이더 정면을 정확히 향하고 있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날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관제 소환이 순간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관제사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고 그 화면 너머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했으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전투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영공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공포가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그것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상 발령! 데프콘3에서 데프콘2로 즉시 상향하십시오. 전투기 긴급 발진 준비 개시. 강민준 중령에게 지금 당장 연락하고 경납고 전병력 비상 소집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명령은 긴급했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심각했으며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수진이 재빨리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관제 소환의 모든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무전기로 긴급 교신하는 목소리들이 겹쳐서 들렸으며 내선전화 벨 소리와 경보음이 뒤섞여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과 2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일상적이었던 관제소가 순식간에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찬 전투 지휘소로 변모했습니다. 벽에 걸린 커다란 시계의 초침은 규칙적으로 째각거리며 움직였고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공군에게 평화로운 아침은 끝났습니다. 최원석 대령은 다시 한번 텅 빈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고요한 화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공을 향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손은 내선 전화를 들었고 목소리는 상급 부대의 보고를 시작했으며 내용은 한국 공군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강릉 공군기지 사령부입니다. 대한해협 상공의 중국 제20 스텔스 전투기 출현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요격 작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수진은 모든 레이더의 출력을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전파 출력이 증가하면서 각 레이더 시스템의 냉각 팬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전력 소비량이 급증했으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대한해협 상공을 샅샅이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찾아야만 합니다. 다시 포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깨끗했고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은 완벽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경납고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준 중령입니다. 상황이 무엇입니까?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이수진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대한해협 상공에 중국 제20 스텔스 전투기가 출현했고 현재 신호는 소실 상태지만 분명히 우리 영공을 향해 침투하고 있으며 즉시 출격하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강민준 중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 안에 이륙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해협 상공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우리를 볼 수 있었고 우리는 그를 추적할 수 없었지만 그는 우리를 겨냥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공평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해협은 대한민국의 하늘이었고 누가 침범하든 어떤 무기로 위협하든 반드시 지켜야만 했으며 그것이 공군의 임무였고 조종사의 사명이었으며 대한민국 군인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훨씬 더 크고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국 공군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한 도발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72시간 동안 대한해협 상공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강릉 공군기지 경납고 안에는 비상벨 소리가 천장의 금속 구조물 사이로 울려 퍼지며 평화로운 오전의 정적을 완전히 깨뜨렸고
높은 주파수의 사이렌이 귀를 찢듯이 공간을 가득 채웠으며 모든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경납고 입구의 붉은 경광등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비상 상황이었고 진짜 적이 나타났으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은 실전 출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강민준 중령은 휴게실에서 뛰쳐나와 복도를 전력으로 달렸고 38세의 그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5년간 F-15K와 F-16을 거쳐 지금은 최신의 KF-21 보라매의 첫 실전 편대를 이끌고 있었으며 비행시간 2400시간의 베테랑이었지만 중국 제-20 스텔스 전투기와의 실제 대결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비반장 윤재영 상사가 이미 민준의 전투기 앞에서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42세의 베테랑 정비사는 땀으로 젖은 얼굴로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1번기와 2번기 완전 준비 완료입니다. 연료는 만재 상태이고 무장은 미티어 0대0 미사일 4발과 IRIS-T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탑재했으며 모든 시스템 점검을 끝냈습니다. 박준혁 대위도 자기 전투기 옆에서 대기 중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전투기를 향해 달려갔고 꼬리번호 531이 적힌 회색 도장의 KF-21 보라매가 경납고에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금속 광택을 내며 서 있었으며 주날개 아래에 장착된 4발의 미티어 미사일은 마치 맹금류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보였고 기체 측면의 2발 단거리 미사일은 언제든 발사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조종석에 올라탔을 때 익숙한 좁은 공간이 민준을 감싸 안았고 수천 시간을 함께 보낸 이 공간은 집보다 더 편안했으며 모든 계기판의 버튼과 스위치 위치를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익숙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헬멧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연결하는 모든 동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수천 번 반복한 동작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으며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동 버튼을 눌렀을 때 KF-21의 쌍발 엔진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제너럴 일렉트릭 F404 엔진 2개가 동시에 점화되면서 각각 5,300kg의 추력을 내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낮은 울림으로 시작된 소리가 점차 강력한 굉음으로 변해가면서 조종석 전체를 진동시켰고 살아있는 맹수처럼 전투기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캐노피가 천천히 닫히면서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이 차단되었고 이제 민준과 전투기 둘만 남았으며 계기판에 수십 개 디스플레이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면서 엔진 상태와 연료량과 무장 상태와 레이더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의 정보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고 초록색 표시등들이 하나씩 점등되었으며 전투 준비 완료 상태를 알리는 최종 표시가 화면 중앙에 떴습니다. 무전기에서 관제탑에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활주로 36 사용 허가합니다. 바람은 북동풍 8노트이고 시정은 무제한이며 즉시 이륙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하늘을 부탁합니다. 민주는 무전기 버튼을 누르고 답했습니다. 보람의 일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륙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박준혁 대위의 젊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이 준비 완료입니다. 편대장님을 따르겠습니다. 2대의 KF-21이 경납고를 빠져나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이동했고 회색 기체 표면에서 햇빛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으며 활주로 끝 대기 지점에 도착해서 멈춰 섰을 때 앞으로는 3,600m의 직선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고 그 끝에는 푸른 동의 바다가 수평선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엔진 출력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고 계기판의 수치들이 상승하면서 엔진 온도와 회전수와 유압이 모두 녹색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으며 그는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고 1만 킬로그램이 넘는 추력이 전투기를 앞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위를 가속하기 시작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진동이 기체 전체로 전달되었으며 속도계 바늘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시속 100km, 150, 200, 250, 300 조종간을 당기는 순간 전투기의 기수가 하늘을 향해 들렸고 바퀴가 활주로를 떠나면서 중력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자유로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고도를 빠르게 올렸고
500m, 1000m, 2000m, 3000m를 순식간에 통과했으며 상승률은 초당 70m 이상이었고 목표 고도는 1만 m였으며 제22 비행하는 고도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기술을 동쪽으로 돌렸고 대한해협 방향이었으며 창밖으로는 강릉 시내와 해안선이 빠르게 작아지며 멀어졌고 이륙 3분 만에 고도 5000m를 돌파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이수진 소령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여기는 방공관제소입니다. 최종 확인된 표적 위치는 대한해협 중심부 부산 북동쪽 60km였으나 현재 신호는 완전 소실 상태입니다. 표적은 제20 스텔스 전투기로 확인되었으며 접근 시 최대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민준이 답했습니다. 보람의 일 이해했습니다. 제20 대응 전술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고 제20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는 전술을 연구했으며 불공평한 싸움이지만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도 7000m를 통과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고 KF-21의 에이사 능동전자주사 위상배열 레이더가 작동을 시작하면서 전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으며 이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 범위가 넓고 정확도가 높았으며 무엇보다 스텔스기 탐지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40km 거리에서는 제20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해에서 동해로 향하는 여러 민간 항공기들의 신호가 나타났지만 대한해협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깨끗한 화면이었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도 1만 m에 도달했고 상승을 멈추고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으며 속도를 마하 0.8 시속 980km로 올렸고 대한해협까지의 거리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100km, 80km, 60km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깨끗했고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으며 민준의 손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으며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실전은 언제나 긴장되었습니다. 거리 50km, 45km, 40km 그때 레이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화면 우측 상단에 희미한 점 하나가 나타났고 거리 38km 방위 연고도 고도 1만 m였으며 신호 세기는 매우 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잡았습니다. 제20을 포착했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저절로 외침이 나왔고 방공관제소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표적 포착했습니다. 거리 38km 방위 연고도 고도 1만 m 추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을 표적 방향으로 돌렸고 박준혁도 뒤따랐으며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35km, 30km, 28km 제20은 도망가지 않고 있었고 아니 도망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국제공용 주파수를 열었습니다. 미확인 항공기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즉시 북쪽으로 이탈하십시오. 이것은 최종 경고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수화기에서 중국어 억양의 영어가 들렸습니다. 한국 전투기 우리를 포착했군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잡을 수 있을까요? 노골적인 도발이었고 민준의 턱 근육이 굳어졌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즉시 북쪽으로 이탈하십시오. 거부 시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국 조종사가 웃었고 무전기를 통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제 조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는 제20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당신들은 4.5세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20이 움직였고 레이더 화면의 점이 빠르게 북쪽으로 향했으며 속도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하 1, 마하 1.2, 마하 1.5 최대 속도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전편대 추격 최대 속도. 2대의 KF-21이 F터버너를 켰고 엔진 뒤에서 푸른 화염이 뿜어져 나왔으며 추력이 급증하면서 전투기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마하 1.3, 1.5, 1.7 하지만 제20은 더 빨랐고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28km, 30km, 35km, 40km 레이더 탐지 한계였고 신호가 희미해졌으며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놓쳤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고 제20은 도망간 게 아니라 그저 놀아준 것이며 한국 공군의 능력을 시험해본 것이고 조롱하며 떠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중국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시도였습니다. 한국 공군 하지만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통신이 끊어졌고 민주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으며 깨끗한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수진 소령의 급박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보람의 편대 새로운 표적 다수 포착. 제20 추가 출현. 숫자는 8대입니다. 8대 제22. 동시에 대한해협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전투기가 급선회했고 박준혁도 즉시 뒤따랐으며 2대 KF-21이 대한해협 중심부를 향해 기술을 돌리면서 엔진이 비명을 질렀고 기체가 진동했으며 민준의 손은 조종관을 꽉 쥐고 있었고 레이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으며 이수진 소령이 말한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대 제28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정찰이나 도발이 아니라 대규모 작전이었으며 계획되고 조직된 침투였고 중국 공군이 본격적으로 대한해협의 제공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이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그녀의 침착한 톤 뒤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표적들은 대한해협 중심선을 따라 진입 중이며 고도는 1만 미터에서 1만 2천 미터 사이로 다양한 고도로 분산되어 있고 속도는 마하 0.8에서 0.9 사이이며 현재 위치는 부산 동북쪽 80km 지점입니다. 민주는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했고 80km 거리라면 우리 위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으며 최대 속도로 접근한다면 4분 안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숫자였습니다. 2대 대 8대 4배의 수적 열세였고 게다가 상대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으며 기술적 우위도 그들에게 있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승산이 거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다급한 목소리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편대장님 증원을 즉시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만으로는 8대를 절대 상대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증원은 이미 요청했고 하지만 도착까지 최소 20분 이상 걸리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버텨야 합니다. 어떻게든 버텨야만 합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며 훈련과 시뮬레이션에서는 수없이 경험했지만 실전에서 4대 1의 열세를 맞닥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희미한 점들이 화면 곳곳에 흩어져서 나타났으며 모두 같은 방향에서 오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고도와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것은 전술적 대응이었으며 훈련된 편대의 움직임이었고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계획된 작전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레이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했고 8대가 대략 20km 간격으로 펼쳐져 있었으며 가장 앞선 기체는 고도 1만 2천 m 가장 뒤처진 기체는 고도 9천 m로 입체적 대형을 구성하고 있었고 서로를 엄호할 수 있는 완벽한 편대 대형이었으며 이것은 중국 공군 정예부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에는 더욱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보람의 편대 오산 기지와 군산 기지에서 추가 전력이 출격 중입니다. 하지만 도착까지 18분에서 22분 예상되며 그 전까지 표적 감시를 유지해 주십시오. 교전은 최대한 회피하시고 수적 열세가 너무 큽니다. 민주는 이해했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20들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었고 그들은 이미 한 번 도발을 했으며 이번에는 더 큰 도발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고 50km, 45km, 40km 제20들이 계속 남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대한해협 중심선을 넘어 한국 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고 명백한 방공식별구역 침범이었으며 더 나아가면 영공 침범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는 국제공용 주파수를 열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항공기 편대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즉시 북쪽으로 이탈하십시오. 이것은 최종 경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8대를 상대로 경고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으며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 했고 명분은 확보해야 했습니다. 수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으며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였고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더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한국 전투기 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제구항공여단이며 우리는 정상적인 훈련 비행 중이고 국제공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고 뻔뻔한 거짓말이었으며 그들은 이미 KADIZ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국제공해 상공이 절대 아니었지만 그들은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현재 위치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내부이며 국제공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즉시 북쪽으로 이탈하십시오. 중국 편대장이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한국 공군 당신들은 2대입니다. 우리는 8대이고 숫자를 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2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며 당신들은 KF-21 4.5세대로 기술적으로도 뒤처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막으시겠습니까? 노골적인 조롱이었고 도발이었으며 민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고 조종사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감정을 억눌렀으며 냉정해야 했고 침착해야 했으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놀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20편대가 대형을 바꿨고 8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흩어져 있던 대형이 모이기 시작했고 고도도 맞췄으며 모두 1만 미터로 통일했고 그리고 일렬로 늘어섰으며 앞뒤로 간격을 좁혀서 하나의 줄을 만들었습니다. 과시였고 우리는 8대다 너희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였으며 노골적인 위협이었고 심리전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편대장님 저들이 편대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군사작전이며 훈련 비행이 절대 아닙니다. 민준이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시뿐이고 함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스러웠고 레이더 화면에서 8개의 점이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으며 부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30km, 25km, 20km 이 거리면 부산 시민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면 흰 비행운을 볼 수 있는 거리였으며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상공에 중국 전투기들이 침투하고 있었고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였으며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관제소에서 최원석 대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여기는 기지 사령관입니다.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교전 규칙을 다시 확인합니다. 적이 먼저 공격 태세를 취하기 전까지는 사격을 금지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회피하십시오. 증원 부대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중국 편대장이 다시 무전을 보냈고 이번에는 거의 회유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한국 공군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귀국을 권하며 이것은 여러분 수준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28대이고 여러분은 KF-21 2대이며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대로 8대를 상대하는 것은 무모했으며 더구나 상대는 스텔스 전투기였고 레이더 우위 숫자 우위 기술 우위 모두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고 물러설 수 없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고 주권의 문제였으며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민주는 답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편대장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하늘입니다. 숫자가 몇이든 무기가 무엇이든 우리는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즉시 북쪽으로 이탈하십시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중국 편대장이 말했습니다. 안타깝군요. 하지만 존중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8대 제22 동시에 가속하기 시작했고 속도가 급증했으며 마하 1, 마하 1.2, 마하 1.3 그들은 더 이상 천천히 움직이지 않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를 시작한 것이며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한국 영공 깊숙이 들어오려는 것이었고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편대장님 저들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관제소가 긴급 통신을 보냈습니다. 보람의 편대 증원 부대 도착까지 15분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15분, 너무 길었고 그 15분 동안 제20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더 화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8대 중 2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으며 좌우로 갈라졌고 포위 기동이었으며 민준과 박준혁을 양쪽에서 협공하려는 것이었고 전술적 움직임이었으며 이제 그들은 단순히 침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투기를 제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흘렀으며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었고 포위당하면 끝이었지만 후퇴할 수도 없었으면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편대장님, 좌우에서 협공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준은 순간적으로 판단했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편대 분리 기동박 대위는 우측으로 나는 좌측으로 서로 3km 간격 유지하고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지 못하게 합니다. 2대의 KF-21이 좌우로 갈라졌지만 제20들도 움직임을 바꿨고 4대씩 나눠서 각각을 추격하기 시작했으며 완벽한 협공이었고 1대 내의 상황이 2번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급선회했고 제24대가 뒤따랐으며 거리가 좁혀졌고 20km, 15km, 10km 위험한 거리였고 이 거리에서는 미사일 사격이 가능했으며 민준이 미사일 경고 시스템이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전투기 내부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으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고 긴장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는 미소를 지었으며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걸렸군. 그리고 그는 무전기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방공관제소가 아니었고 다른 주파수였으며 암호화된 채널이었고 그는 단 한 단어만 말했습니다. 독수리. 그것은 신호였고 작전 개시 신호였으며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암호였고 모든 것을 바꿀 단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중국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준이 일부러 약하게 보인 것을 말입니다. 이대만 보내서 제20들을 유인한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28대가 완벽하게 한국 공군의 함정 속으로 들어온 것을 말입니다. 대한해협 상공에서 보이지 않는 그물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해협 상공 1만 미터. 민준의 KF-21은 여전히 제20 4대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마저 보였습니다. 조종간을 부드럽게 조작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10km 제20들이 계속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완벽한 거리였습니다. 암호 독수리를 보낸 지 30초가 지났습니다. 민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작전이 말입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빡대위 계획대로 합니다. 당신도 그들을 계속 끌고 오십시오. 정확히 15분만 더 버티면 됩니다.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편대장님, 무슨 계획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유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끼입니다. 제20들을 특정 지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 순간 관제소에서 최원석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편대에게 통보합니다. 독수리 그물 작전 2단계를 개시합니다. 추가 전력 투입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강릉 기지 작전실에서는 거대한 전술 디스플레이가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대한해협 전체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반경 100km의 거대한 원이었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참모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독수리 그물입니다. 제20들을 이원 안으로 유인하는 것이 1단계였고 강중령과 박 대위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실 한쪽에는 미군 연락장교 존슨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6개월 전에 제안했던 작전입니까? 데스텔스 레이더망 작전? 최원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제20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민준이 제20들을 계속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쪽으로 대한해협 중심부를 향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제20들은 그를 따라왔습니다. 4대 모두 민준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편대장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한국 전투기 도망가고 있군요. 현명한 선택이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영공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한해협은 우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5km 남았습니다. 3분이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관제소에서 이수진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추가 전력 위치 확인. 보람의 3번기부터 12번기까지 총 10대 대형 완성했습니다. 원형 레이더망 구축 완료 2737. 조기 경보기도 작전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물었습니다. 제20들의 위치는? 이수진이 답했습니다. 8대 모두 목표 구역으로 진입 중입니다. 5분 내에 원형 중심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원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수리 그물 작전 3단계 준비. 모든 기체는 레이더 침묵 모드 유지하십시오. 대한해협 상공 곳곳에 보이지 않는 전투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KF-21 10대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전투기는 36도씩 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반경 100km의 거대한 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를 끄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제20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원의 중심 상공 2만 m 고도에는 2737 평화의 눈. 조기 경보기가 원을 그리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레이돔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탐지 거리는 400km였습니다. 대한해협 전체를 감시할 수 있었고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 경보기 내부에서 관제사들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제28대 모두 추적 중입니다. 신호는 약하지만 명확합니다. 위치 정확도는 95% 이상입니다. 민주는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대한해협 정중앙이었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마하 0.8에서 0.6으로 감속했습니다. 제20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8km로 좁혀졌습니다. 위험한 거리였지만 필요한 거리였습니다. 중국 편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 편대, 포위를 완성하십시오. 제28대가 동시에 기동했습니다. 민준과 박준혁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전 전력 레이더 온. 그물을 조입니다. 대한해협 상공 곳곳에서 KF-21 10대가 동시에 레이더를 켰습니다. 10개의 A사 레이더가 한꺼번에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원의 중심을 향해 집중되었고 제28대를 포착했습니다. 조기 경보기가 즉시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10대 레이더 정보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온 정보들이 통합되었습니다. 삼각 측량이 이루어졌고 제20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오차는 500m 이내였습니다.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전 표적 포착. 8대 모두 추적 중입니다. 위치 정확도 98%. 신호 명확합니다. 중국 편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레이더 경보. 사방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는 주변을 둘러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KF-21들은 100km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국제공용 주파수를 열었습니다. 중국 편대장 환영합니다. 독수리 그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당신들은 대한민국 공군 KF-21 12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2737 조기 경보기가 당신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당신들의 위치는 완벽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국 편대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스텔스 전투기다. 어떻게 우리를 잡은 거지? 민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다층 레이더망입니다. 10대의 레이더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조사합니다. 조기 경보기가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스텔스여도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숨을 수는 없습니다. 존슨 대위가 작전실에서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추적입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는 최원석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특파원도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화면을 촬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통합 레이더 전술의 실전 검증입니다. 스텔스 시대의 새로운 해답입니다.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제-20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격하게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조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상승하고 하강하고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최소한 3개의 레이더가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민준이 명령했습니다. 전편대 원형 대형 축소. 반경을 80km로 좁힙니다. 천천히 압박합니다. 10대의 KF-21이 동시에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원이 작아졌습니다. 그물이 조여들었습니다. 중국 편대장이 다급하게 명령했습니다. 전편대 북쪽으로 돌파. 최대 속도. 8대가 동시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도 KF-21 두 부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레이더를 집중했습니다. 박준혁이 보고했습니다. 편대장님, 북쪽 경로 차단 완료했습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민준이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압박하십시오. 하지만 공격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먼저 공격 태세를 취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제-20들은 계속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다시 북쪽. 하지만 어디를 가도 KF-21들이 있었습니다. 레이더망은 완벽했습니다. 그물은 촘촘했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독수리 그물 작전 개시 후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제-20이 먼저 공격해야 했습니다. 정당방위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올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적은 반드시 반격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물은 계속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원형 레이더망 안에 갇힌 제-20 8대는 계속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도 KF-21의 레이더가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2737 조기경보기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500m 이내였습니다. 중국 편대장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편대 고도를 낮춥니다. 5000m까지 급강하하십시오. 8대 제-22 동시에 기술을 숙였습니다. 급강하가 시작되었습니다. 1만 미터에서 9,000, 8,000 격추된 제-20에서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조종사가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얀 낙하산이 서서히 대한해협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그를 확인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7대가 남아있었고 그들은 지금 반격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편대의 새로운 지휘관은 2호 편대장기의 조종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전편대 대형 재정비. 4대는 동쪽 편대를 공격하고 3대는 서쪽 편대를 공격한다.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각계 격파한다. KF-21 12대 제-27 1대 숫자상으로는 한국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제-20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고 근접전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필사적이었고 동료를 잃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이 명령했습니다. 전편대 2대 1조로 행동하십시오. 단독행동 금지. 서로 엄호하면서 싸웁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7대 제-20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싸우려 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격추하고 탈출하려 했습니다.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50km, 40km, 30km. 미사일 전투거리를 지나 근접 전투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20km, 15km. 이제 육안으로도 상대를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민주는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멀리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제-20들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회색 기체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전투기들이었지만 지금은 적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민준의 오른쪽 300m 지점에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윙맨 위치였습니다. 둘은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비행했습니다. 3년간 함께 훈련한 팀워크였습니다. 제22대가 민준과 박준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대담한 기동이었습니다. 거리 10km, 8km, 6km 서로를 향해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속도는 마하 2 이상이었습니다. 초속 2000m가 넘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대위 스플릿 기동 준비. 내 신호에 맞춰서.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거리 4km. 민준이 외쳤습니다. 지금 두 대의 KF-21이 동시에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민준은 왼쪽으로, 박준혁은 오른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제22대도 쫓아왔습니다. 한 대는 민준을, 한 대는 박준혁을 추격했습니다. 민준의 제22 뒤를 쫓았습니다. 거리 3km. 미사일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적이 로곤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민준은 급격한 배럴로를 시작했습니다. 전투기가 자기 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레이더 반사각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로곤을 방해하기 위한 기동이었습니다. 동시에 체프를 발사했습니다. 제22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PL-10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빠른 미사일이었습니다. 민준은 급강하로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플레어를 뿌렸습니다. 뜨거운 화염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미사일이 플레어 중 하나를 쫓았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민준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22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포지션이 불리했습니다. 민준은 급선회를 시작했습니다. 최대 선회율로 돌았습니다. 구지의 가속도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선회했습니다. 원을 그렸습니다. 점점 더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제20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선회율이 더 좋았습니다. 작은 원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계속 선회했고 천천히 제20의 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두 전투기는 계속 원을 그리며 서로의 뒤를 쫓았습니다. 마치 두 마리 맹금류가 공중에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춤이었습니다. 민준이 조금씩 유리한 위치를 잡아갔습니다. 제20의 꼬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준 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단거리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로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제20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의 왼쪽에서 돌진해왔습니다. 민준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삼각 협공이었습니다. 민준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대장님, 좌측에서 협공. 제가 맡겠습니다. 박준혁의 KF-21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돌진하는 제20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갔고 제20은 회피 기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공이 실패했습니다. 민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에 제20의 로곤을 완성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2km를 순식간에 날아갔으며 제20의 엔진부에 명중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20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한쪽 엔진만 파괴되었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비행 가능했습니다. 연기를 뿜으며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추격하려 했지만 박준혁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대장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둘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민준은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준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는 제22대에게 쫓기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으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이 제20 한 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박준혁을 쫓는 제22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완벽한 샷 포지션이었습니다. 로곤했고 발사했으며 명중했습니다. 제22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동체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고 불타며 추락했으며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조종사는 탈출했습니다. 두 대를 격추했습니다. 한 대는 손상시켰습니다. 이제 제20은 4대만 남았습니다. 그중 한 대는 도주 중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대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대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있었고 서로 엄호하며 싸우고 있었으며
한국 전투기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땀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다른 KF-21들도 J-20들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늘 곳곳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녔고 전투기들이 선회했으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대한해협상공은 완전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관제소에서 이수진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전황적 J-20 8대 중 2대 격추, 1대 중파 도주 중 5대 전투 지속, 아군 피해 없음. 전세 우세합니다. 최원석 대령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압박하십시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상당한 J-20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북쪽으로 도주하던 그 전투기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한쪽 엔진만으로 비행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자살 공격이었습니다. 어차피 기지로 돌아갈 수 없다면 적어도 한 대라도 더 격추시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중국 조종사의 필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J-20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진했습니다. 미사일이 그를 맞췄지만 이미 너무 가까웠습니다. 폭발하는 J-20의 파편이 민준의 전투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민준은 급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파편 하나가 오른쪽 날개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압 시스템 손상. 오른쪽 플랩 작동 불능. 민준의 전투기가 흔들렸습니다. 조종이 어려워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었지만 손상을 입었습니다. 전투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편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행은 가능합니다.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격렬한 기동은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는 약점이 되었고 다른 편대원들이 그를 보호해야 했으며 전투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편대가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손상당한 민준의 전투기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민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약한 고리를 끊으려는 전술이었습니다. 박준혁과 다른 편대원들이 민준을 엄호했습니다. 그들은 J-20들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J-20들은 필사적이었고 공격적이었으며 민준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최선을 다해 회피했습니다. 손상된 전투기로 회피 기동을 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거의 실속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결정적인 샷을 날렸습니다. 민준을 공격하는 J-22 측면을 완벽하게 포착했고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명중시켰습니다. J-22 폭발했고 민준은 살아남았습니다. 박준혁이 민준을 구했습니다.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위. 살려주셨습니다.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편대장님이 저를 먼저 구해주셨잖습니까? 이제 우리 둘 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전투 중이었지만 전우애를 느꼈습니다. 서로를 위해 싸웠고 서로를 지켰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J-20은 겨우 2대만 남았습니다. 그들도 손상을 입었고 탄약도 거의 다 떨어졌으며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대한해협상공은 고요해졌습니다. 격렬했던 전투가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도주하는 J-20 2대와 그들을 추격하는 KF-21 12대였습니다. 하늘에는 연기 자국들이 남아있었고 파편들이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100m 아래 바다에서는 낙하산을 탄 중국 조종사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손상된 전투기를 조종하며 천천히 비행했습니다. 오른쪽 날개의 플랩이 작동하지 않아서 불안정했지만 비행은 가능했습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북쪽으로 도주하는 J-20 2대가 보였습니다. 속도는 마하 1.3, 최대 속도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편대장님 추격하시겠습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추격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졌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관제소에서 최원석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편대 고생하셨습니다. 전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귀환을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이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대령님, 잠깐만요. 새로운 상황 발생. 북쪽에서 추가 항공기 다수 포착. 숫자는 14대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14대 추가 제22 14대나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주하던 2대와 합치면 16대였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14대가 맞습니까? 이수진이 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 레이더에서 동시에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북쪽에서 남하 중이며 현재 위치는 100km 북쪽입니다. 속도 마하 1.5. 10분 안에 여기 도착합니다. 최원석 대령이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편대 즉시 귀환하십시오. 14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강중령, 당신 전투기는 손상 상태입니다. 최우선으로 귀환하십시오.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14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력을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관제소, 그 14대의 정확한 편대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수진이 답했습니다. 잠시만요. 조기 경보기 데이터를 분석하겠습니다. 10초 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20 10대와 230 공중급유기 4대입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공중급유기. 그들은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주하는 제20들을 지원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연료를 보급하고 안전하게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관제소, 제 생각에 그들은 공격 의도가 없습니다. 구조작전입니다. 최원석이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공중급유기를 데려왔습니다. 공격용 편대 구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원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대 제20은 여전히 위협입니다. 우리는 손상된 상태고 탄약도 부족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최원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협상입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포로 교환입니다. 우리가 구조한 중국 조종사들과 그들의 안전한 퇴각을 맞바꾸는 겁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제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존슨 대위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중국은 조종사들을 돌려받고 한국은 불필요한 추가 전투를 피합니다. 최원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면 즉시 귀환하십시오. 민주는 국제공용 주파수를 열었습니다. 중국 공군 편대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조종사 3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합니다. 협상을 제안합니다. 잠시 후 중국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공군, 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제고항공여단 제2대 대장입니다. 협상 내용을 말하십시오. 민준이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조종사를 인도적으로 처우하겠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적절한 시점에 송환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들은 지금 즉시 북쪽으로 퇴각하십시오. 더 이상의 전투는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 편대장이 내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퇴각하기 전에 우리 조종사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준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관제소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구조된 중국 조종사들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수진이 답했습니다. 해군 함정이 3명 모두 구조했습니다. 1명은 경미한 부상, 2명은 무사합니다. 현재 함정에서 의료 처치를 받고 있으며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민주는 이 내용을 중국 편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중국 편대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료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협상을 수락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쪽으로 퇴각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다시는 대한해협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신들을 추적하고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중국 편대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공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14대의 중국 전투기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주하던 제-20 미대가 그들과 합류했고 공중급류기가 그들에게 연료를 보급했으며 전편대가 천천히 대한해협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100km, 150km, 200km,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관제소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승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중국 공군의 도발을 막아냈고 제23대를 격추했으며 대한해협의 제공권을 지켰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보람의 편대 훌륭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입니다. 이제 귀환하십시오. 영웅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작전실에서 존슨 대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독수리 그물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5세대 스텔스기를 격투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배워야 할 전술입니다. 제인스 특파원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역사가 쓰여진 날입니다. 한국 공군이 새로운 대공 전술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영국 국방부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다층 레이더 통합 전술, 완벽한 편대 조율, 그리고 협상을 통한 전략적 승리. 이것은 교과서에 실릴 사례입니다. 랜드 연구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군 손실 제로, 적 3대 격추, 나머지는 퇴각. 완벽한 전술 승리입니다. 민중과 박준혁을 포함한 KF-21편대가 강릉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지상 요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경납고 앞에는 환영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전투기에서 내렸을 때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민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중령 훌륭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편대가 오늘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민준이 답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편대원들, 관제사들, 정비사들 모두의 승리입니다. 박준혁이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편대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민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박 대위 덕분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전우회였습니다. 생사를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켰으며 함께 승리했습니다.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대한해협은 고요했습니다. 전투의 흔적은 사라지고 있었고 바다는 다시 푸르렀으며 하늘은 다시 맑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지켜졌습니다. 작전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대한해협은 평온을 되찾았고 하늘에는 다시 민간 항공기들만 날아다녔으며 전투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릉 공군기지 기념관에서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전사자는 없었지만 희생은 있었습니다. 손상된 전투기, 부상당한 조종사, 그리고 극한의 긴장을 경험한 모든 요원들이었습니다. 민주는 동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검은 정복을 입고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원석 대령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틀 전 우리는 대한민국 영공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제28대가 대한해협에 침투했고 우리의 주권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전술로, 훈련된 기술로,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로 맞섰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적 3대 격추, 나머지는 퇴각, 아군 손실 제로. 숫자로만 보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수없이 반복한 훈련, 그리고 실전에서 보여준 완벽한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승리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미사일이 스쳐 지나갔고 전투기는 손상을 입었으며 동료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리의 이면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었고 희생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4.5세대 전투기로 5세대 스텔스기를 상대했고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에서 승리했으며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실전에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민주는 박준혁과 함께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전투기 531호는 정비 중이었습니다. 손상된 날개가 교체되고 있었고 유압 시스템이 수리되고 있었으며 며칠 후면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비반장 윤재영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일주일이면 완전히 복구됩니다. 새 것처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사님. 이 전투기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전투기도 중령님 덕분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조종사와 전투기는 하나입니다. 민주는 전투기의 동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 기체와 함께 수많은 훈련을 했고 실전을 경험했으며 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였고 파트너였으며 생명을 지켜준 존재였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편대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전 세계 언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NN, BBC, 제인스, 랜드 연구소 모두가 독수리 그물 작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층 레이더 통합 전술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였고 한국 공군의 능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인정이었으며 KF-21의 실전 능력이 입증되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정당방위 전술이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고 명분을 확보한 후 반격했으며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작전실에서 이수진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중국 측에서 공식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해협통과 사전통보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조종사들은요? 이수진이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송환 예정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우했고 중국 측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은 하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승리도 중요했고 국제 여론도 중요했으며 명분도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승리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휴가를 받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뉴스를 보고 놀랐고 걱정했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주는 그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투, 동료와의 협력, 그리고 승리의 순간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 자랑스럽다. 너는 나라를 지켰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민주는 그들을 안았습니다. 조종사로서의 자부심도 중요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민주는 다시 강릉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경납고에서는 그의 전투기가 완벽하게 수리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칠한 회색 도장이 햇빛에 빛났고 날개는 멀쩡했으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습니다. 윤 상사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새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 준비가 됐습니다. 민준이 고맙다고 말하고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버튼과 스위치가 제자리에 있었고 계기판이 그를 환영했으며 전투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낮은 울림이 커져서 굉음이 되었고 전투기가 진동했으며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하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제탑의 허가를 받고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가속했고 이륙했으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을 뚫고 1만 미터 고도에 도달했으며 대한해협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바다였습니다. 파란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고 민간 선박들이 느긋하게 항해했으며 위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의 전투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전기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대장님, 오른쪽에서 합류하겠습니다. 박준혁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300m 간격으로 편대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대의 KF-21이
대한해협 상공을 날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박대위.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평화로운 하늘입니다, 편대장님.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켜야 하고, 누군가 희생해야 하며, 누군가 하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고, 자부심이었으며 존재 이유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별들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